어머나,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정신 차리세요. 폭설이 내리던 깊은 밤, 한 여인의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예시야기와 야담,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설화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눈은 조용했지만 그 기세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툭, 툭 소리를 내며 떨어질 만큼 세상은 이미 하얗게 잠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 하지만 과부의 시간은 그날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툭,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이 폭설 속에 누군가가 올 리 없었습니다. 과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다시 한 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 이번에는 분명히 문 앞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과부에게 밤중 손님이란 늘 화를 부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과부는 등잔불을 들고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눈바람이 방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사내가 눈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젖은 도포, 눈으로 덮인 갓, 희미한 숨결, 선비였습니다. 과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사내를 들이면 자신의 삶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내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과부의 귀에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말이오. 문 하나 열어주느냐 마느냐로 평생을 후회하기도 하는 법이오. 과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사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부는 불을 더 지피시고 젖은 도포를 조심스레 벗겨 말렸습니다. 남녀가 한 집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 오르내리는 세상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런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내의 이마는 뜨거웠고 입술은 새파랬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몇 번을 불러도 사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약초를 꺼내 조심스럽게 다렸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눈은 지붕 위에서 묵묵히 쌓여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인의 얼굴. 사내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과부는 한 발짝 물러선 채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폭설 속에 있어서 문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사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말끝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과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도 모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그를 보면 제 손이 먼저 반응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무심코 책을 펼쳤고 막힘없이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과부는 말없이 숨을 고르고 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며칠이 흘렀습니다. 폭설로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사내는 마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이름 대신 선비라 불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과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기묘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선비는 장작을 팼고 마당에 눈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몸은 기억을 잃었지만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활을 쥐면 자연스레 자세가 잡혔고 붓을 들면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분은 분명 큰 세상에 계시던 분이구나.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조용한 시간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오래 이어지자 과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역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위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그 침묵이 과부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과부에게 천천히 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었지만 잠시 말을 고른 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과부는 말없이 불을 더 지폈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아주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선비는 마당에서 눈을 치우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과부 집에 사내가 산대 밤마다 불이 꺼지질 않더라. 과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일을 채면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언젠가 떠나실 분이라는 것. 기억이 돌아오는 날, 혹은 길이 열리는 날. 그래서 과부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하였습니다. 그날 밤, 선비가 먼저 말하셨습니다. 눈이 그치면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과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지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불은 타닥거리며 천천히 꺼져갔고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사흘째 되는 날에서야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눈보다 더 무거운 기운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이 사람을 찾고 있다더군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던데요. 과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선비는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마을에 관군이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관군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선비는 갑작스러운 두통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쪼개지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 차가운 돌바닥, 무릎을 꿇은 신하들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잠시 주저앉았다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머리가 조금 아플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선비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군이었습니다. 검은 옷차림, 단정한 무기, 날선 눈빛.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과부도 선비를 방 안으로 들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서지 마십시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대장은 마을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잃어버린 이를 찾고 있다. 나이는 20살 남짓, 선비 차림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영이 훨씬 또렷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왕의 얼굴, 핏자국이 묻은 도포, 닫히던 궁궐의 문. 찾아라. 누군가의 절규가 귀를 울렸습니다. 선비는 몸을 떨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과부는 그의 상태를 보자 아무 말 없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관군이 집 앞까지 다가왔을 때 과부는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사람이 오갈 수 없었습니다. 관군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선비는 그 순간 숨조차 쉬지 못하셨습니다. 잠시 후 관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자가 보이면 즉시 관아에 알리도록 하라. 그들이 떠난 뒤 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검소리, 비명, 차가운 밤 공기. 아버님! 선비는 잠결에 외치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과부는 잠에서 깨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과부가 조심스레 묻자 선비는 머리를 감싸 쥐며 말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내는 자신의 삶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선비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다 갑자기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그 글자는 왕실에서만 쓰는 특별한 문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책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과부는 급히 다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계신 겁니까?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과부는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시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눈은 모두 녹아 마당에는 차가운 흙 냄새만 은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좀처럼 잠자리 들지 못하였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기품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과부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우물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 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듯 머릿속에 서서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자를 모셔라. 전하 피하셔야 합니다. 왕자님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핏자국이 묻은 궁궐의 돌바닥, 무너진 밤의 성문, 자신을 부르며 울부짖던 왕의 얼굴, 선비께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길을 잃은 사람의 흔들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인, 그는 처음으로 과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조선의 왕께서 가장 오래 찾고 계시던 사람입니다. 과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전하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과부는 놀라거나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다른 분이셨군요.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위를 노리던 자들의 칼을 피해 도망치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이 집의 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잠시 침묵한 뒤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야겠지요. 그 말에 선비의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부인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떠난 뒤에도 이 집과 이 마을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과부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선비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어드린 것만으로도 제 삶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 돌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며칠 뒤 관군이 다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엄 대신 공손함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전하의 명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선비는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과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집에서의 당신을. 선비는 깊이 절하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폭설이 내리던 밤에 문을 열고 들어왔던 사내는 햇살 아래 왕의 첫째 아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기다림이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께서서 궁으로 돌아가신 날, 도성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왕의 첫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리고 그가 말을 타고 들어설 때 노왕께서는 끝내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궁 안의 신하들까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왕자께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도망치는 삶, 이름 없는 선비의 시간, 폭설 속 과부의 집. 그러나 그 모든 기억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왕좌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조용한 숨결과 말없이 내어주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왕자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자리보다 사람으로서의 빛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왕께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에게 목숨을 구해 주신 분이 있사옵니다. 왕께서는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말해 보아라. 왕자는 과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폭설, 기억 상실, 아무 대가 없이 문을 열어주신 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조차 붙잡지 않으셨던 그 마음까지. 이야기를 들은 왕께서는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나라의 은인이다. 며칠 뒤 과부가 살던 마을에 관군이 아닌 관복을 단정히 입은 관리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이 나는 것인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공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을 뵙고자 합니다. 과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이는 며칠 전 그 집을 떠났던 선비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포가 아닌 왕실의 복장이었습니다. 왕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부인, 그동안의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과부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왕자께서는 고개를 들지 않으신 채 말씀하였습니다. 부인께서 하신 일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살리신 일입니다. 왕실의 명으로 과부의 집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면제되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궁으로 들어가 편안히 살라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이 집에 서서 남편을 기다렸고 이 집에 서서 다시 제 삶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왕자는 그 뜻을 끝내 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마을에 어려움이 닥치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과부께서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왕자는 왕이 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장 백성의 삶을 잘 아는 임금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눈이 오는 밤이면 그는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 밤, 문을 열어주던 한 여인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다시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과부는 첫눈이 내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림이 습관이 된 사람은 기다리지 않으려 애써도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다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문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을 조용히 보내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장작을 넣고 불을 지핀 뒤 혼잣말처럼 말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에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도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왕께서는 서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내리는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권력도
전쟁도 정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 하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작은 집이 있었을 뿐입니다. 왕께서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겸손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갔습니다. 과부가 머리에 흰머리로 늙어갈 무렵 마을 아이들은 그 집을 은혜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목소리를 낮추었고 걸음을 조심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가 남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겨울, 과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 그리고 폭설 속에 스서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선비.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과부는 그제야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대단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왕이 되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밤중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폭설처럼 갑작스러운 밤이 찾아온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밤에 여러분은 문을 여셨습니까? 아니면 닫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문을 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끝내 누구의 인생도 헛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밤을 조용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찾아주셨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눈에 띄는 영웅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조용한 마음 하나가 긴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전해졌을 뿐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밤,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